모든 채소는 몸에 좋다.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아내의 신장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의사였던 저조차도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 앞에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아내는 매일같이 건강하다 믿었던 채소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식탁이 사실은 염증을 키우는 불씨였던 겁니다. 병원 검사에서 드러난 수치들은 냉혹했고 수십 년 의사로 살아온 저를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의사로서 제 신념을 뿌리째 흔드는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채소는 정말 모두 몸에 이로운가? 사람들은 흔히 채소라면 무조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가르쳤고 믿었으며 환자들에게도 권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사례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깨뜨렸습니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자세히 쓰여 있지 않은, 그러나 환자들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채소의 양면성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채소는 약처럼 작용해 생명을 살리지만 어떤 채소는 독처럼 작용해 혈관을 갉아먹고 염증을 쌓아 올리며 몸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찾아보고 최신 임상 데이터들을 뒤적이며 매일같이 채소 하나하나의 성분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채소는 따로 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또한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채소는 모두 약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겪은 고통은 다른 노인 환자분들이 겪지 않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당이 오르내려서 걱정이신가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신가요? 혹은 늘 챙겨 먹던 채소가 과연 진짜 내게 좋은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채소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 곁을 지키며 쌓은 임상 경험과 과학이 밝혀낸 영양학적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절박함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채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82 노년 내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45년 동안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식생활, 혈관, 신장질환만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제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 나아가 존엄까지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랫동안 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박사님,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뭘 피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일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물에서 출발해 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어르신들께 그 깨달음을 나누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고 삶을 되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채소는 뇌를 살리고 어떤 채소는 조용히 심장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먹는 그 한 끼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선택의 길을 하나씩 밝혀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그 어떤 건강 상식보다도 현실적이고 그 어떤 의학 논문보다도 가슴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과 눈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채소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병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했을 때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혈액 수치와 진단지를 봐왔지만 제 가족의 수치에서 그토록 큰 이상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달랐습니다. 혈당은 계속 치솟고 있었고 신장 기능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먹어온 음식은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채소들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저를 깊은 의문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붙잡혀 밤마다 자료를 뒤졌습니다. 의학 논문, 영양학 데이터,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사례까지 모조리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채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을 은밀히 높이고 염증을 쌓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소가 모두 몸에 좋다는 단순한 믿음은 사실상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는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건강 간식이라 여기지만 당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감자 역시 비슷합니다. 삶아 먹든 튀겨 먹든 당 수치의 롤러코스터를 일으켜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시에 담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반대로 색이 짙은 자색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놀라운 치유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색 양배추 속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잠재우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혈당을 낮추고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뇌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하며 똑같은 채소라도 성분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늘 데이터와 지식을 믿었지만 이때는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껏 환자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온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제 아내의 사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저는 연구를 거듭하며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취약해지고 음식의 영향은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채소라면 모두 좋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채소를 골라야 하고 반대로 해로운 채소는 과감히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상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사실은 몸속에 독을 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접시가 수년 뒤 심장마비나 심부전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이들이 저와 상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제 몸은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 질문은 저를 붙잡았고 결국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숨겨진 채소의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대사 능력과 면역력,
혈관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어떤 채소는 약이 되고 어떤 채소는 독이 됩니다. 이 간단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건강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채소가 좋은 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노년의 삶을 지켜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피할지는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 그리고 수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밝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채소들이 삶을 바꾸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들과 함께 걸어온 길에서 놀라운 회복의 순간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를 제대로 섭취했을 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는 아직도 제 가슴에 선명합니다.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 이 4가지 채소는 단순히 영양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나이든 몸을 되살리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자색 양배추. 단순히 색깔이 예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랏빛 속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고 만성 염증을 잠재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염증은 노인이 겪는 거의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심장병, 관절염, 치매까지도 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색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불씨 같은 염증이 잦아들고 마치 오래된 벽돌집의 균열을 메우듯 신체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만성 소화불량과 변비로 힘들어했지만 매일 자색 양배추를 생으로 섭취한 뒤 눈에 띄게 회복했습니다.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얼굴빛까지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소에서 다시금 음식의 힘을 느꼈습니다. 브로콜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색 꽃송이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노화된 세포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69세 정성수 씨는 수년간 당화혈색소가 높아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식단을 관리해도 수치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매일 데쳐 드신 지 3개월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브로콜리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혈관을 살리는 채소입니다. 그 속에 든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덕분에 혈압이 내려가고 뇌 혈류가 개선됩니다. 75세 이순옥님은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 스무디를 꾸준히 드신 뒤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기억력마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빛깔의 베타인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제 역할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 이 채소는 노인에게 눈과 뇌를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화로 약해지는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늦춥니다. 또한 철분과 마그네슘, 엽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혈액을 만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80세 오정희 씨는 안구 건조와 골다공증으로 힘들어했지만 매일 시금치를 섭취한 뒤 눈의 피로가 줄고 골밀도 수치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책을 읽고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렇듯 채소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먹느냐입니다. 자색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브로콜리는 살짝 찌거나 마늘과 함께 볶을 때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비트는 스무디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으며, 시금치는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으면 옥살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채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고 삶을 새롭게 열어주는 친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이 4가지 채소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몸을 무너뜨리는 채소들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몸을 살리는 채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채소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도구로 작용해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매일 밥상에 올려왔습니다. 아내의 사례가 그렇듯이 좋다는 이름 아래 몸을 무너뜨리는 채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왔지만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췌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옥수수를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집니다. 66세 박모 씨는 간단히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조림 옥수수를 늘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30을 넘고 당화혈색소까지 높아져 결국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채소라고만 믿었다며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옥수수를 완전히 끊고 다른 대체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식재료지만 감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와 고혈압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튀김이나 으깬 감자로 먹을 때는 그 해로움이 더 커집니다. 72세 이문수 씨는 매일 저녁 감자를 즐겨 먹다가 갑작스러운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단 상담을 통해 감자의 영향을 깨달은 그는 지금은 고구마로 바꾸어 먹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훨씬 안정적입니다. 작은 차이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보랏빛이 아름다운 가지는 일부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은 관절통이나 피로감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는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가지 요리를 먹은 날이면 몸이 무겁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식단에서 가지를 줄이자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가지에는 옥살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섭취하다가는 오히려 고통을 키우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한 토마토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통조림 내부의 코팅 성분인 BPA는 토마토의 산성과 반응해 음식에 섞여 나옵니다. 이 물질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김현우 씨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조림 토마토 소스를 자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부정맥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상담 끝에 BPA와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신선한 토마토로 직접 소스를 만들어 드시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채소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옥수수와 감자처럼 혈당을 흔드는 채소, 가지처럼 특정 증상을 악화시키는 채소, 그리고 통조림 토마토처럼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이 스며드는 가공 채소까지. 이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을 더욱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다면 옥수수와 감자를 줄이고,
관절염이 있다면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채소는 뇌와 심장을 지키지만 나쁜 채소는 조용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늘 약과 독을 동시에 밥상 위에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건강의 주도권은 여러분의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 저는 과학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채소들의 영양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단순한 영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한 끼가 혈관의 운명을 바꾸고 신장의 수명을 결정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상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실제 경험을 결합해 환자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혈당 관리입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당 지수 GI가 높은 식품은 2형 당뇨 발생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배부름을 채우는 음식 같지만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지치게 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70대 환자 중 상당수가 채소니까 괜찮다며 감자나 옥수수를 자주 드시다 당뇨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반대로 브로콜리와 자색 양배추 같은 채소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설포라판과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세포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압과 혈관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7mmHg 이상 낮아졌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내려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도 뇌졸중 위험은 약 14%, 심장마비 위험은 약 9%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꾼 이순옥님이 기억력과 활력을 되찾은 것도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차원이 아니라 뇌혈류 개선이라는 과학적 근거 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시금치는 망막을 보호합니다. 미국 국립안연구소 NIH의 발표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은 노인성 황반 변성의 진행을 25% 이상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정희 씨가 시금치를 꾸준히 먹고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 과학적 뒷받침이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실험실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은 뒤 유독 피로가 심해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혹은 혈당이 쉽게 오르내린다면 그것이 바로 몸의 경고입니다. 가지가 어떤 이에게는 문제가 되듯 개인의 반응은 과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까지 존재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과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경험을 더 믿습니다. 논문에서 확인한 수치와 환자들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치할 때 그 순간 비로소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지금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채소를 믿고 먹어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 내 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좋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식단 관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나쁜 채소를 무심코 섭취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혈액검사 수치로, MRI 영상으로, 그리고 환자들의 웃음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곧바로 수치로, 건강으로,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채소는 모두 좋다는 막연한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과학과 경험이 말해주는 진실을 따르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과 의사로서의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 노트를 펼칩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얻은 결론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몸이 강하고 회복력이 빠르니 무엇을 먹든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은 약처럼 힘을 주지만 나쁜 음식은 독처럼 병을 불러옵니다. 아내의 신장 수치를 보며 느낀 충격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고 싶다면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 마음이 저를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이자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가지 몸을 살리는 채소와 4가지 몸을 해치는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색 양배추는 염증을 줄이고 장을 살립니다. 브로콜리는 혈당을 조절하며 심장과 뇌를 지켜줍니다. 비트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시금치는 눈과 뇌, 그리고 혈액을 살리는 보물 같은 채소입니다. 반대로 옥수수와 감자는 혈당을 무너뜨리고 가지는 관절과 신장을 괴롭히며 통조림 토마토는 화학물질과 나트륨으로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은 곧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내리는 약 처방만큼이나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밥상이 우리의 몸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는 결국 당신이 스스로에게 쓴 처방전입니다. 아무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회복도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도 결국은 스스로 내린 처방을 실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를 열어 어떤 채소를 꺼낼지,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긴 여정을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에 어떤 채소를 드실 예정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자색 양배추 한 줌이라도 곁들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일의 활력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노년을 위한 실제적인 지혜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하루 3번 양치를 열심히 지켜오셨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습관이 오히려 65세 이후에는 치아와 잇몸을 해치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바로 이 반전의 진실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치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이 불편한 진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어느 83세 할아버지는 식사 후마다 3번씩 무려 60년을 꼬박꼬박 양치했지만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시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 몸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치질은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횟수가 많아질수록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3번 이상 양치할 경우 잇몸이 내려가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단했던 잇몸 조직은 나이가 들며 20대 때보다 약 40% 이상 얇아지고 약해지는데 여기에 3번씩 강하게 문지르는 습관이 더해지면 결국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매일 3번, 아니 4번도 닦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기대와 반대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기에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지요. 이 역설적인 상황은 마치 지나친 운동이 관절을 망가뜨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치아는 많이 닦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닦아야 오래 간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손으로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혹은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잇몸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이런 잇몸 후퇴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치아를 잃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저는 76세 환자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3번, 무려 5분씩 치아를 닦으며 나는 누구보다 치아에 충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강을 살펴보니 뿌리가 드러나 차가운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연구 결과도 그의 사례를 뒷받침했습니다. 강한 칫솔질은 잇몸을 빠르게 손상시키고 시린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저의 또 다른 환자는 평생 하루 1번, 아침에만 부드럽게 닦았지만 여전히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양치의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러워 잇몸을 보호해줍니다. 둘째, 강하게 밀어내듯 문지르지 말고 45도 각도로 원을 그리듯 닦아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달걀 껍데기를 닦는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껍데기를 세게 밀면 금이 가듯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루 2번, 한 번에 2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기억한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고 시린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3번 양치라는 오래된 상식이 이제는 올바른 2번 양치라는 새로운 진실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루 3번 양치 대신 하루 2번 정확한 방법으로 양치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치아를 10년, 아니 2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는 순간 건강한 미소는 다시 돌아옵니다. 잇몸이 먼저 닳는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아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잇몸입니다. 치아가 길어 보이는 이유도 치아가 자란 것이 아니라 잇몸이 내려간 것이지요. 이 잇몸 후퇴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를 넘어서 치아 뿌리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결국은 치아 상실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70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 3번 이상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왔는데 잇몸이 내려가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먹을 때마다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하루 2번만 부드럽게 양치했는데 잇몸도 튼튼하고 치아도 건강했습니다. 이 대비는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 조직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60대가 되면 잇몸 두께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딱한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은 쉽게 손상되고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그 순간부터 찬물 한 잔조차 괴로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하루 3번 이상 강한 칫솔질을 하는 그룹은 하루 2번 부드럽게 양치하는 그룹에 비해 잇몸 후퇴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습관 차이가 수년 뒤에는 치아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칫솔의 선택입니다. 초극세모 칫솔은 잇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손상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45도로 기울여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루 2번, 각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달걀 껍데기를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게 문지르면 금이 가지만 살살 닦으면 깨끗해지면서도 껍데기가 온전히 남습니다. 우리의 잇몸도 똑같습니다. 지나친 힘은 보호막을 깨뜨릴 뿐입니다. 실제로 한 82세 할머니는 평생 하루 한 번만 아침에 가볍게 닦았는데도 치아가 튼튼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적절한 강도와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76세 남성은 5분씩 3번을 닦았지만 뿌리가 드러나 시린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횟수가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잇몸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증상이 시작되었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전환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한 환자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는 양치를 바꾼 후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고 시린 증상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단순히 칫솔과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명 선생님, 이제는 물 마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며 웃던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치아를 지키는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루 3번, 오래 세게 닦는 습관은 오히려 치아를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루 2번,
짧게, 부드럽게 닦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손에 잡고 있는 칫솔을 다시 보세요. 너무 딱딱하지는 않은가요? 칫솔모가 금방 퍼지지는 않았나요? 3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하는 것 또한 잇몸을 지키는 작은 비결입니다. 칫솔의 끝이 닳은 순간, 그것은 칼날처럼 잇몸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잇몸은 단순히 치아를 잡아주는 기둥이 아닙니다. 음식 맛을 느끼게 하고 대화를 편안하게 하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바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2번의 올바른 양치. 이것이 여러분의 잇몸을 10년, 20년 더 지켜줄 것입니다. 하얀 치약의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환하게 웃는 모델이 미소를 지으며 이 치약만 쓰면 하얀 치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광고를 믿고 수십 년간 미백 치약이나 치석 제거 기능이 강조된 강한 치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치약이 오히려 범낭지를 깎아내고 치아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저는 79세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20년 넘게 미백 치약을 고집하셨던 분입니다. 명 선생님, 하얀 치아가 예쁘잖아요. PB 광고에서 웃는 사람들이 다 치아가 하얗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해보니 치아 표면이 거칠게 마모되어 있었고 찬물뿐만 아니라 따뜻한 차조차 마시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호막인 범낭질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범낭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단단한 층입니다. 사과 껍질처럼 안쪽을 지켜주는 방패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층은 점점 얇아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 때보다 15에서 20% 얇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신은 신발 밑창이 닳아 얇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연마제가 들어간 치약으로 매일 세게 닦으면 보호막이 점점 사라지고 민감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치아 민감성이 3배 증가하고 잇몸 염증이 40% 이상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치약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저연마성이라고 표시된 치약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런 치약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약해진 치아를 보호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1000ppm 정도인 치약이 적절합니다. 불소는 치아를 강화시키고 시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민감성 치아용이라고 쓰여 있는 치약을 활용해 보세요. 이미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치약을 짜는 양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길게 짜서 칫솔에 가득 묻히지만 사실 콩알만한 크기로도 충분합니다. 치약이 많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품만 많아져 양치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치약은 치아를 지키는 약이 아니라 칫솔질을 도와주는 보조제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치약의 종류와 양이 아니라 부드러운 칫솔질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치약은 마치 양념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념이라도 재료를 태워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맛의 치약입니다. 강한 민트 향이나 화학 성분이 많은 치약은 순간적으로 상쾌한 느낌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잇몸과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 건조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자극이 더 큰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한 환자는 치약을 바꾼 후 단 2주 만에 찬물을 마셔도 시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우리는 늘 큰 치료나 비싼 약을 찾아 나서지만 실제로는 치약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약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강령 미백, 치석 제거라는 문구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치약을 확인해 보세요. 저연마성, 불소 함량, 민감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작은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치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치약은 단순히 하얀 미소를 만드는 화장품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요. 잘못된 선택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선택은 미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어떤 치약을 집어드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의 식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말, 여러분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식이 사실은 우리의 치아를 서서히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식후, 즉시 양치 습관 때문에 오히려 치아가 약해진 사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77세 오정환 할아버지는 군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철저한 위생 습관을 몸에 익히셨습니다. 밥 먹고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한다는 규칙을 수십 년간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치아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커피 한 모금조차 시려서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지켜온 철저한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같은 산성 음식은 치아 표면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약해진 범낭질이 그대로 벗겨져 나갑니다. 마치 젖은 흙벽을 손으로 문지르면 쉽게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즉시 양치를 한 그룹은 30분 이상 기다린 그룹에 비해 치아 침식이 2.5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이가 수년 후 치아 건강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침이 스스로 산성을 중화해 치아 표면을 회복시킵니다. 만약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대신 물이나 무설탕차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하고 나서 치아 시림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사와 양치를 연결하지 마시고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에 2번만 고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활이 훨씬 단순해지고 치아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특별히 음식이 입안에 오래 남는 경우라면 불소가 포함된 구강 세정액으로 가볍게 헹구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흔합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와인, 심지어 김치까지도 산성을 띱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 곧바로 양치하는 것은 치아를 깎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산성 음식을 드신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밥 먹자마자 양치 안 하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0분만 기다리니 훨씬 편안합니다. 그의 치아는 몇 달 만에 시림이 줄고 통증 없는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요? 아마도 식후 즉시 양치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치아를 오래 지키는 길은 빠른 양치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치아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양치는
생활의 규칙이 아니라 과학의 원리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빨리 닦아야 한다는 옛날식 습관에 머물지 말고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치아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밥을 먹고 나서 시계를 보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뒤에 칫솔을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인내심이 10년 뒤 여러분의 치아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충치와 잇몸 질환, 심지어 전신 건강까지 흔드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구강 건조 때문에 삶의 질이 무너진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음식 맛이 잘 안 나고 입안이 늘 바싹 마른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충치가 7개나 생겼고 곰팡이 감염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당뇨병 약물이었습니다. 약물 조정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뒤 증상이 완화되자 식사량이 늘고 영양 상태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구강 건조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왜 구강 건조가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할까요? 첫째,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둘째,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씹고 삼키도록 돕고 소화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침의 분비량이 2030% 감소합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등 흔히 복용하는 약물까지 침 분비를 억제하니 구강 건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강 건조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충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잇몸 질환이 악화됩니다. 침은 잇몸을 씻어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곰팡이 감염 같은 구강 내 감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넷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식욕이 떨어지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 세정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입으로 호흡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구강 건조를 덜 유발하는 대체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구강 건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영수 할아버지는 생활을 바꾼 뒤 다시 음식 맛을 느낄 수 있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입안이 촉촉해진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안이 마른 증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구강 건조는 충치와 잇몸 질환의 시작일 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영양 상태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치아와 건강을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자주 마시고 껌이나 사탕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약국에서 인공침을 찾아보시고 밤에는 가습기를 켜두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웃을 때 입안이 편안하고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돌아오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당당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결국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안이 촉촉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강의 작은 염증이 전신 건강, 나아가 수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치매와 같은 질환이 구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1세 이병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의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잇몸 감염이 혈류를 타고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잇몸 치료를 시작한 뒤 심장 상태가 안정되었고 그는 증손자의 돌잔치에 건강하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가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장 질환 위험이 약 20%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잇몸 질환 환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건강한 구강을 유지한 노인이 평균 6.4년 더 오래 산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이를 닦는 습관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6가지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루 2번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로 2분간 양치하세요. 둘째, 저연마 불소 민감성 치약을 콩알만큼만 사용하세요. 셋째, 식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고 그전에는 물로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구강 건조를 관리하세요. 다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여섯째,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이 처방전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잇몸 출혈이 멈췄고 또 다른 이는 심장 발작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삶을 되찾은 기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치아와 잇몸은 100세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구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웃음을 되찾고 대화를 이어가며 삶의 질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하루 2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는 것, 물을 자주 마시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는 것.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무릎이 뻣뻣해서 화장실 가는 길조차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벌떡 깨어 이불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립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차편도 없고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순간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와 외로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절망의 벽 앞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는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40대에 이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도 정정하게 산길을 걸어 다닙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이는 약과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고 어떤 이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로 삶이 뒤바뀔까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시골 마을 좁은 골목길, 아흔을 바라보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의지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도 못 가 다시 허리를 움켜쥐고 서 있습니다. 아이고, 또 무릎이... 숨을 몰아쉬며 한숨을 내쉽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부축해주지만 속으로는 이러다 결국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 쌓입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자리는 문제의 근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정작 원인은 종아리나 발바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사실은 고관절 옆 근막이 굳어져서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주사만 맞고 약만 먹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단 3분의 시간이 있다면, 그 3분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믿어보시겠습니까? 단순히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3분의 기적을 경험했고 저는 그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나는 이제 무릎 때문에 평생 못 걷는 줄 알았네. 그런데 발바닥을 풀어주고 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없어졌네. 다시 밭일도 할 수 있게 됐어.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적 연결과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풀어주는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선과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서 또는 누워 계신 침대에서 단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통증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고 꾸준히 따라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깨달은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곧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약으로 덮어버리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풀어주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과 주사에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3분을 투자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저는 여러분께 두 번째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수많은 기적의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저는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이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고통으로 집 안에만 갇혀있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웃을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전환점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깊은 산골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는 올해 75입니다. 젊을 때는 밭일을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파스 붙이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파스나 약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지만 돌아온 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과 반복되는 주사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나이 드셔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의사의 짧은 말은 칼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해 살아야 하나. 며칠 뒤 옆집 아줌마가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진료소라고 하기엔 소박한 작은 방, 약장 하나와 의자 몇 개뿐이었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의 발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매일 저녁 5분만 골프공으로 발바닥을 굴려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발이랑 무릎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 기적이 일어났어요. 2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안 아팠어. 텃밭에도 나갈 수 있었고 손녀 손잡고 동네 한 바퀴도 돌았어. 이 고백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올해 80이 된 윤영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무릎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릎이 아파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마다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퇴행성입니다. 약 드시고 주사 맞으셔야 합니다. 결국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해요. 윤 할아버지는 수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나이에 수술이라니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제게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선생,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는 할아버지의 종아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무릎 뒤쪽에서 5cm 아래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은 종종 여기 종아리입니다. 집에서 하루 2번만 눌러주세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다시 찾아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선생, 무릎이 덜 당겨요. 계단도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가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표정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수년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수술을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저는 할아버지의 엉덩이 옆 고관절 근막을 짚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쪽이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하루에 2분만 이 부위를 눌러보세요. 단 3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일주일 뒤에는 아침에 허리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가벼운 등산까지 다니셨습니다. 수술 안 하길 정말 잘했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줄이야.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풀어주었을 때 삶 전체가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곳만 치료하느라 수십 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곧 저는 그 원인을 더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가 삐뚤어지면 전체 그림이 흐트러집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라고 호소하지만 정작 문제의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숨은 원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발입니다.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자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발바닥은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은 고무처럼 딱딱해지고 충격 흡수 기능을 잃습니다. 그 결과 걸을 때마다 생기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에 전달됩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의 70% 이상이 발바닥 아치의 탄성을 잃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곧 무릎과 허리의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흔히 간과되지만 하체의 중심 경유지입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힘, 무릎을 지나 허리로 이어지는 힘이 모두 종아리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곳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무릎 관절은 당겨지고 허리까지 압박을 받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종아리 근육 경직이 동반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허리와 무릎 건강의 교차로입니다. 마지막은 고관절 옆 근막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오렌지를 둘러싼 하얀 껍질과 비슷합니다. 고관절 옆 근막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로 인해 허리까지 휘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건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허리 통증 환자의 상당수가 고관절 주변 근막 이상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디를 치료받아 오셨습니까? 아픈 무릎에만 주사를 맞고 허리에만 약을 발라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몸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위층 벽까지 갈라지듯 발과 종아리, 고관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은 원인이 아닐 수 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는 것은 마치 물이 새는 집에서 물자국만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으면 문제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노년기 통증 환자의 6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은 생활습관과 근육, 근막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몸의 연결을 풀어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의 마사지, 매일 조금씩의 관리가 쌓이면 수십 년의 통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 종아리, 고관절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 느끼는 허리와 무릎 통증의 열쇠가 그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곧 이어서 저는 이 세 가지 부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요령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막 이완과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아치 마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릅니다. 그러나 몸의 기초는 발입니다. 발이 틀어지면 무릎과 허리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부터 풀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말을 벗고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골프공 하나를 발바닥 아래에 두고 아치의 중심을 기준으로 앞뒤로 천천히 굴립니다. 어디가 유난히 딱딱하게 아프거나 찌릿한 곳이 느껴진다면 그곳이 오늘 풀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멈춰서 5초간 지그시 눌러주고 다시 앞뒤, 좌우로 굴려줍니다.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저녁에 자기 전 1번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며칠 지나면 발이 부드러워지고 무릎과 허리까지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정중앙 마사지입니다. 무릎 뒤쪽과 발목 사이 딱 중간 지점,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한 멍울이 느껴집니다. 이곳이 바로 승산혈이라고 불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중앙선을 따라 5초씩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원을 그리듯 문지르거나 10초 정도 눌러줍니다. 무릎 뒤에서 발목 방향으로 손으로 감싸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2번, 3일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꺾이던 느낌이 사라지고 허리가 덜 뻐근해집니다. 종아리는 하체의 연결고리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동시에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입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위치,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누르면 아픈 멍울이 잡히는데 이것이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편하게 바닥에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손끝으로 엉덩이 옆 골반뼈 바깥쪽을 눌러보세요. 아픈 지점을 찾았다면 그곳을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리듯 문지릅니다. 하루 2채 3분, 양쪽 번갈아가며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세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이 부위가 풀리면 다리 전체가 시원해지고 허리 통증까지 줄어듭니다. 심지어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70~80%의 통증이 줄어드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이 간단한 마사지가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간 못 걷던 내가 다시 걸어요.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주는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막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왔습니다.
그걸 풀어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고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덜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스스로의 손으로 통증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곧이어 저는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들을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밖에 길이 없다고 했던 분들이 단 3분의 습관으로 삶을 바꾸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박영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점점 악화되어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좁은 골목길에서 휠체어가 멈추지 않아 벽에 부딪히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팔까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도 위험합니다. 집에서만 생활하세요.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집안에 갇혀 살아야 하나. 그러나 이웃의 소개로 저를 만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3가지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발바닥, 종아리, 고관절 옆, 근막.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 뒤에는 지팡이를 짚고 집 앞마당을 걸을 수 있었고 3주째에는 지팡이 없이 동네 슈퍼까지 다녀왔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30년 만에 자전거를 탄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꾸준히 따라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10분 이하의 근막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3주간 꾸준히 한 노년층 환자의 65% 이상이 통증 강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입니다. 또 다른 사례, 79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에 겨우 잠드는 생활을 수년간 이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초기라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결국 집으로 돌아와 절망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단 3일 만에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한 달이 되자 가볍게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나는 이제야 알았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었어.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게 답이었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여 한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바로 통증은 평생의 짐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관리와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리지만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단 3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살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믿어볼까?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약과 주사에만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 손으로 내 몸을 회복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곧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아픔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던집니다. 통증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대로 참고 살기를 택하고 누군가는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을 내 손으로 돌보는 길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의 연결이 무너지고 근막이 굳어지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 연결을 풀어주면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통증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발바닥을 굴리고 종아리를 눌러주고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는 단순한 습관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매일 단 3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은 약이나 수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얼굴, 걷지 못하다가 다시 길 위에 서게 된 발걸음, 포기했던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환희.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근막이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 3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덜 뻣뻣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무릎이 덜 걸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도 모르게 아, 나도 다시 걷고 있구나 라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수술과 약에만 의지하며 두려움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매일 단 3분을 투자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 없는 삶, 다시 웃을 수 있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